사실 이게 업계 비밀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말이 되는 기본에 조금씩 돈이 올라가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 듣는 행위이고요. 워라밸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필에서 벌써 5년차로 일하고 있는 전수연이라고 하고요. 저희 안에서 부르는 이름은 릴리입니다. 지금 7년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일 변호사라고 하고요. 어필에서의 제 이름은 줄리앙입니다. 네. 저는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천성이 약간 마이너스러운 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기타를 사면 펜더랑 깁스는 절대 안 산다던가 뭔가 약간 아무도 안 하는 걸 좀 하고 싶어하는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었는데 변호사가 되는 과정들을 하면서 실제로 실무 수습이나 이런 과정을 몇 번 밟아보니까 판사는 너무나 뭐랄까 답답하고 조용한 거 같고 중요한 일도 할 수 있지만 또 검사는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 군법무관 시절 때도 뭔가 조사하고 사람들 혼내고 이런 역할은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다급하고 실제로 제가 하고 변호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보람되고 즐거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익적인 일을 좀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졸업하고 나서 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고 사실 변호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이렇게 강하게 하진 않았어요.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나마 변호사나 아니면은 공익적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가로 일하는 것 외에는 그때 당시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하면서 즐겁고 보람찬 일이 직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해요. 가끔씩은 나 자신의 이런 즐거움과 보람을 위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정도예요.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거를 탐탁치 않게 여기세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언제까지 일할 거고 언제 나올 거냐 뭐 이런 거를 종종 물어보시고 하는데 변호사를 어떨 때 하길 잘했나는 생각이 들 때는 네, 아무래도 지금 난민 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승소하는 것이 어렵고 난민 신청을 도와드릴 때도 이제 인정받는 건이 많이 드물고 오히려 그런 건들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운이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난민분들 도와드렸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때가 가장 이제 보람을 느끼고 기쁠 때인 것 같습니다. 귀화 신청을 하셨는데 불인정이 되셨어요. 그분은 분명 요건 다 갖추셔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법무부에서 일 처리가 이제 늦어지면서 1년 반, 2년이 되어가면서 그 요건이 경제적인 요건이 좀 미달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소송으로 다퉜었고 1심에서는 이제 졌어요.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이겼던 사건이 저의 첫 승소건이기도 해서 그때 그냥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그냥 이렇게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 결과를 확인했을 때. 한국에 온 지 한 3년 정도 됐었던 어떤 아빠가 있거든요. 난민 아빠가 계셔서 어떻게든 다 가족을 너무 만나시고 싶으신 거예요. 3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도 넷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내도 있었고 하는 과정에 막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비행기표, 그 많은 사람들 비행기표도 다 구하고 그때 이제 가족들이 나중에 마침내 뛰쳐나오면서 너무나 해맑게 이제 아빠하고 뛰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때 3년 동안 기다렸다가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 12월 30일에 사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저 개인하고 그 가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 예전에 인천공항에 시리아분들 28분이 이제 사실상 구금이 되어 계셨던 송환대기실이라는 공간에 구금이 되어 계셨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불회부 처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투느라고 1심이 끝날 때까지 거의 한 6, 7개월 정도를 그 송환대기실 안에 갇혀서 계셨었어요. 굉장히 힘드셨죠. 그분들은 난민 신청하러 한국에 보호를 신청하러 오신 분들인데 갑자기 이제 구금이 돼 계시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접견을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우리 만나고 다시 집에 가면은 따뜻한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언제 풀려날지 혹은 풀려날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거 잘 모른다. 우리 마치 여기서 동물처럼 갇혀서 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나요. 변호사들 일은 기본적으로 송무, 자문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송무는 뭐냐면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자문은 뭐냐면 개인이 물어보던 거 궁금해하던 거가 기업이 물어보는 법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 하고 설명을 해줘. 공익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이것만에 이제 국한돼 있지 않죠. 송무도 하고 소송도 나가고 자문에서 의견서 같은 거 자꾸 쓰게 되고 아니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로비도 하게 되고 법률 상담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단체에 가서 상담도 하게 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해외 단체하고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일하는 것이 우리 한 명만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인권 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국내의 사람들 연대를 이룬다든가 해외에 있는 단체들하고 계속 연결해서 뭐 일을 한다든가 다양한 일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정말 뭐든지 다 하는 거죠. 실제로 몸으로 뛰어다니는 일도 많이 하게 되고. 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직업병은 하나 있어요. 공익 변호사들 일 중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너무 해요. 그게 자기 네, 저도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공익 변호사의 일이 뭔가 끝없이 하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사람들 돕는 것도 끝이 없고 여기까지 해라라고 주는 오더도 없다 보니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꾸 자기를 좀 헐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고. 괜찮으신가요, 변호사님? 오라벨이요. 오라벨이 좋은 것 하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저희 어필 같은 경우도 야근은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이렇게 밤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해요. 하지만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이기 때문에 집에 일찍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다 재우고 그 다음에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다시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가를 받고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일의 열심의 정도가 우리의 진심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걸까?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리서치를 하면 이 리서치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보충하면 어떨까? 계속 끊임없이 보충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진심을 그렇게 일로서 나타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에서 어떻게 보면 못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 1년은 거의 주말 없이 계속 이렇게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체력도 체력이지만 내가 이러다가 이 일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울감도 굉장히 좀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주에 하루 정도는 그래도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천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마다 한 주에 2번 정도 이제 요가를 이제 한 4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같이 가볼까요? 요가, 네. 조가 저희 한 번씩 보면 그것도 있어요. 캐틀벨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변호사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직접 운동을 하진 않고 자꾸 책으로 배우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캐틀벨 사서 이거 러시아 농부들이 옛날부터 하던 운동이다. 그러니까 너무 혹하셔서 딱 캐틀벨 사고 책을 한번 정독하고 근데 한 번도 캐틀벨을 만진 적이 없어. 그래서 캐틀벨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있지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이게 업계 비밀이에요. 제 생각엔. 공익 변호사들도 되게 다양해요. 변호사들만 이루어진 NGO도 있고 아니면 커다란 NGO 안에 변호사가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큰 로펌에서 재단이나 사단법인이나 별도로 성립해서 로펌에 있는 돈 어느 정도 하고 같이 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케이스마다 약간씩 다른 거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얘기했다가 좀 상처를 받거나. 근데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원하지는 않았는데 저번에 언젠가 중앙일보 기사에 강제 오픈이 된 적이 있어요. 강제 오픈해서 투명하게 그때 뭐였더라?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250만 원을 받으면서 250만 원을 받으면서 난민위에 사는 변호사들인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의 자세한 수입을 알고 싶으시면 중앙일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책보다는 관심 분야가 있다면 인권의 어떤 특정 분야에 또 공익 분야 중에서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단체 혹은 뭐 이렇게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그 일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경험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상상 속에서만 하는 일이랑 실제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 일을 다루는 방식이라던가 하는 업무의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네,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보다는. 네.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근데 다양한 경험을 시간이 정말 안 나는 거예요. 혹시 대학생 때나 약간 조금 수험적인 걸 좀 벗어나게 될 시간이 아니면 사실 잘 내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지금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재밌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걸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 확인해간 노력이 있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연이었어요, 우연. 인권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비즈니스 로이어도 아니고 소거를 시켜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권 활동을 하는 공익 변호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제 결심이 되긴 되었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아까 우연이었죠. 어필해서 이제 일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전에 저 난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굳이 난민 이슈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우리나라 인권 인재에서 한 30위 정도 돼 보이는 인재인 것 같아서 이걸 뭐 그렇게 열심히 들어가서 딴 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상 딱 왔는데 여기 난민들을 만나고 실제로 활동하려고 딱 보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실제 난민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게 되면서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저는 조금 나중에 동기부여가 됐던 편입니다. 뭔가 완벽히 결정해서 선택하거나 이런 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더 즐겁고 좋다라고 하는 걸 하나씩 선택하는 과정에 조금씩 이제 길을 결정하고 찾아가는 것이지 완벽하게 어떤 길을 루트가 있다. 테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테크트리는 존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면서 대부분 다 주변에 있는 어떤 공익 변호사들도 그런 형태로 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변호사 공익 변호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언제든 어필 변호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과학자였는데 변호사님도 어렸을 때 꿈 과학자. 저 택시 운전. 택시 운전사. 그 택시 운전사는 별로 없었는데 저희도. 그리고 한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고등학교 때서야 이제 좀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먼 미래라기보다는 되게 삶이 생각보다